반갑습니다. 한재선이라고요. 지금 그라운드X라는 회사를 리딩하고 있는데, 그라운드X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의 블록체인 쪽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뭐 시간이 40분이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되네요. 자, 제가 아마 두 파트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첫 번째 파트는 사실 이제 기술 설명은 뒤에서 플랫폼 설명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그라운드X가 생각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비전하고 어프로치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뭐 블록체인 그 인더스트리 또는 크립토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쪽에 대해서 뭐 올 초하고도 다르고 중순하고도 다르고 지금도 다르고 작년하고도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많은 플럭추에이션을 겪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다들 이제 한 목소리를 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든 여기에서 리얼 유즈 케이스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저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들이 있는데 내가 과연 뭘 쓰고 있나라고 봤을 때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플랫폼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여러 스펙트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X는 어쨌든 글로벌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의 자회사고, 카카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국내 1위의 모바일 메신저죠. 그리고 이제 한국인이 96% 가까이, 거의 애기들 빼고는 다 쓴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유니크하고, 사실 이렇게 굉장히 파워풀한 그 사용자 그룹을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잘 이런 블록체인 쪽 세상하고 잘 결부를 시키면 효과적인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회사가 왜 블록체인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이제 사업에 대한 확장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이스태블리시된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글로벌 마켓으로 확대를 할 때 그런 어떤 경쟁력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그런 기존 시장을 우리가 들어가서 새롭게 시장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저의 관점이기도 한데, 지금의 우리가 IT 기술의 변화를 좀 보자면 처음에 컴퓨터가 나오면서 디지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그리고 데이터, 정보라는 개념이 저 때부터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된 거고요. 그때 뭐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나옴으로 인해서 온라인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온라인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정보가 내가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이 정보가 교환되게 된, 즉 거리에 제약이 없이 교환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같은 회사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모바일 시대가 시작이 됐죠. 모바일 시대는 온라인이 거리의 제약을 없애줬다라고 하면, 모바일은 저는 시간의 제약을 없애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인터넷 쇼핑을 뭘 사고 싶은데 노트북 앞에 앉아야 돼가 아니고 그냥 휴대폰 꺼내서 바로 구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제약을 없애주고, 이를 통해서 뭐 우버라든가 위챗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도 그 중에 그 혜택을 받은 회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모든 기업들이나 모두가 다 그 넥스트가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 그 넥스트의 미래를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토큰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의 우리가 인터넷은 인포메이션을 익스체인지하는 네트워크이지 그 안에서 가치를 교환하지 않아요. 가치를 교환을 하려면, 물론 가치를 교환하기 위해서 예를 무슨 센트럴라이즈드한 뭐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뭘 거래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자체가 네트워크는 아니에요. 그냥 서버고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가 정보만 지금은 교환을 했었는데 정보가 아니라 정말 가치, 정보의 가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우리가 피지컬리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덕트에 대한 가치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교환이 될 수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한 교환이라는 것은 크로스 버더, 즉 국가의 그런 경계도 없이 쭉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저걸 뭔가 가시화를 딱 해줘서 보여주는 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누군가는 저걸 계속 디벨롭해서 정말 인터넷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 여러 가지 피처들이 많이 있죠. 뭐 우리가 뭐 맨날 블록체인 하면은 결국 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비즈니스 모델도 사실 재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뭔가를 제공해 주는 데하고 소비를 하는 요 두 파티가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이의 관계도 새로 정의를 해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컨슈머이면서도 프로바이더인 이런 구조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러스트 모델이라든가 크로스 버더의 어떤 그 사업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뭐 심지어는 뭐 이쪽 동네에서 꿈꾸는 사람들은 회사 자체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새롭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시다시피 현실은 조금 우리가 꿈꾸는 미래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뎁들이 어떻게 보면 크립토에서만 많이 쓰이는 뎁들, 그래서 크립토 키티류의 어떤 게임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덱스라고 해서 그 탈중앙화된 거래소들 또는 뭐 피라미드 스킴, 카지노 뭐 이런 형태의 주류 그런 형태의 크립토에서만 좀 쓸 수 있는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노말 유저들한테 조금 해당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뎁에 대한 스태티스틱스도 한번 보시면 여기 뭐 70K라고 즉 7만이라고 되어 있는 게 24시간 동안 이루어진 트랜잭션의 수예요. 근데 7만 건이에요. 7만 건 다 합쳐봐야. 그리고 이제 그때 유저 해봐도 15,000명, 15,000명이 데일리 액티브 유저. 사실 이거는 일개 서비스도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통계치인데 지금 크립토는 요 정도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번 달 초에 본 통계인데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립토 유저 수도 보면은 산정을 해보면 대충 한 2천만에서 3천만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장이 안 좋으면서 더 빠졌을 수도 있겠죠. 아우 나 이 세계 싫어. 이래서 거래소 나가고 지갑도 지우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 유저라든가 전 세계 인구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작은 미미한 부분입니다. 즉 크립토 유저라고 하면은 거래소에 계정이 있거나 아니면 지갑을 만들어서 뭐 어떤 서비스를 쓰거나 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굉장히 작은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게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야 되는데 매스 어둠션을 위해서는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뷰는 기존의 크립토 서비스를 잘해줘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리얼 유즈 케이스를 만드는 실제적인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줘야 되고 그런 실제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지갑을 깔아서 쓰시는 분들 말고 새롭게 들어오시는 넌 크립토 유저분들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지갑 경험 있으시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DF 한번 쓰려고 그러면 뭐 가스비를 중간에 내야 되는 말아야 되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잘 안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크게 생각하는데 하나는 탈중앙화라는 철학을 조금 나중에 달성을 하는 걸로 하고 처음에는 조금 그 컴프로마이즈 해가면서 가자라는 것이고 또 한쪽의 방향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크립토의 UI UX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자. 그래서 탈중화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센서십 레지스턴스가 되게 중요한 서비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플랫폼과 거기에 맞는 생태계로 가면 돼요. 그리고 그만의 가치를 가지면 되고요. 근데 유저들 입장에서는 내가 탈중화가 돼 있다, 이 서비스가 탈중화가 돼 있다 하더라도 유저한테 내가 무슨 베네핏을 받지?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서비스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는 툴이지 목표는 아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이 이런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셋을 전부 다 블록체인 위에 올려가지고 우리 지금 서비스를 탈중앙화 서비스로 만들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이런 선택은 안 일어납니다. 당분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꾸자,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걸 만들어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하는데,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서비스들 중에 일부 컴포넌트를 탈중앙화 시키는 거예요. 아니, 블록체인 위에다가 그 만드는 거죠. 그게 꼭 탈중앙화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트랜스페런시라든가 트레이서빌리티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그러고, 저희 플랫폼의 디자인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기존의 레거시가 있는데 레거시하고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엮일 때 어떻게 이걸 둘을 엮어야 될 거냐라는 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탈중화라는 문제가 결국은 그래주얼리 아마 그 달성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탈중화라는 개념이 시작이 된 거고, 이제 저희 카카오 같이 큰 회사들은 여기에 대한 유스풀리스, 유용성을 증명하고, 그 다음이 아마 뭐 큰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스타트업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넥스트의 어떤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완전히 탈중화된 그런 커머스라든가 검색, 광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플레이어들이 나와서 세상을 바꾸지 않을까. 저희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큰 기업들이 실제로 블록체인 위에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할 때 저희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일단은 당연히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스피드하고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있고요. 저희가 해결하려고 좀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UI UX가 노멀 유저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서비스를 만들 때 스마트 컨트랙트라든가 또는 지금의 그 블록체인 환경은 그렇게 개발자들한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우리 개발자들이 예전에 뭐 엔터프라이즈 내지는 서비스를 만들 때 웬만하면 다 프레임워크에서 기능이 다 제공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큰 회사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만나면은 도대체 무슨 기능을 일로 올려야 되며 블록체인에 올려야 되며 어떻게 레거시하고 붙여야 되며, 그리고 토큰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출 구조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나 카카오가 좀 리드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UI UX 얘기하면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 사실 지금의 토큰 순환되는 구조가 그냥 심플하게 설명한 요 한 장인데, 덱을 만들면 그 안에서 이코노미로 만들 거고 거기서 토큰이란 게 있을 거고요. 이 토큰을 이니셜리 뿌려야 되는데 그걸 토큰 뭐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지금 ICO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하고 있죠. 그 ICO를 해서 통해서 뿌리면, 원래 ICO는 취지가 이 서비스를 처음에 쓸 되게 열정적인 유저들한테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유저들은 뭐 이게 무슨 서비스인지 모르고 보통은 투자자들한테 가죠. 그래서 저런 투자자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들한테 갔다가 이제 이 토큰이 상장이 되면은, 그러면 그제서야 이거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뭐 누군가는 이걸 팔고 누군가는 사면서 서큘레이션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원래 취지는 대비 저런 거래소 사이드보다는 이쪽 사이드 어떤 엔티티, 이게 뭐 광고 서비스다, 탈중화된 광고 서비스다, 그럼 광고주가 여기에다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토큰을 사야 돼. 그걸 어디서 사느냐? 지금으로선 익스체인지에서 사겠죠. 그러고 광고를 열심히 본 유저들은 토큰을 받아요. 그 받는 것을 토큰을 받아가지고 토큰 가지고 뭘 하지? 라고 봤더니만은 피아스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네 하고 다시 또 거래소로 가죠. 뭐 이런 지금 상황으로 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ICO 방법밖에 없을까? 사실 우리가 새로운 앱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올릴 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본을 끌어들인다고 지금 ICO를 하는데 정말 그 돈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 방법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큰을 디스트리뷰션 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가격에 대한 이 플럭추에이션 때문에 조금 실제 서비스 쓰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밸류, 가치를 담는 토큰이 가치를 담는 것과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어떤 교환의 용도 두 가지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두 개를 어떻게 분리시켜서 갈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들이 토큰을 받았을 때, 야 이거 가지고 뭐 하지? 빵 사 먹을 수 있나? 라고 봤더니 빵을 못 사 먹어요. 뭐 어디에 익스체인지로 가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사실 업비트 컨퍼런스라서 약간 그렇긴 하지만, 왜 우리가 꼭 익스체인지로만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죠. 익스체인지는 결국 트레이딩이잖아요. 스탁 익스체인지처럼 내가 이 가격에 샀는데 이 가격보다 좀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없는 거, 이런 걸 보는 데가 익스체인지지, 현재 익스체인지 모양은, 나는 그냥 노멀 유저는 나는 트레이딩 하기 싫어요. 그냥 지금 토큰 받았는데 이게 한 5천 원 가치야. 나한테 그냥 5천 원 가치 뭘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머릿속에서 그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팔아야 되나 내일 팔아야 되나. 거래소 지금 계정도 잘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노멀 유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익스체인지가 아닌 패스도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유저들이 쓰기 쉬운 인터페이스도 좀 필요하다. 저는 이게 플랫폼으로서만 풀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플랫폼이 아무리 스케일러비티 가지고 뭐 성능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앞단에서 유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엔트리 베리어가 이렇게 높은데, 이걸 낮추지 않고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게, 요즘 많이 나오는 지갑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베리어들을 계속 낮추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지갑들은 프라이빗 키 자체를 유저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커스터디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지갑들이 나오고 있죠.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립토의 룰이나 문법이 바뀔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노력에 많이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새롭게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UI UX 중에 일단은 온보딩 익스피리언스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유저들이 크립토 월렛을 어렵게 깔고 프라이빗 키를 매니지먼트하고 알지도 못하는 크립토그래픽 어드레스를 뭐 숫자 딱 있는 걸 외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아직 노멀 유저들 입장에서 토큰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더 토큰 가지신 분들은 트레이딩 하려고 가지신 거고, 내가 뭐 열심히 이 서비스에서 활동해서 내가 토큰을 한 10,000개 받았는데 마일리지 10,000개는 우리가 대충 인식이 되잖아요. 뭐 항공사 마일리지 10,000개를 가졌어. 오케이, 이거 가지고 내가 어디 일본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군, 이런 감이 드는데, 내가 토큰을 받았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되지? 일단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가격이 매번 바뀌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노멀 유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반 유저들이 토큰을 처음 맞닥뜨리고 했을 때 어떤 비헤이비어가 나올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비헤이비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러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되게 쉽게 이거를 기존에 하던 비헤이비어하고 비슷하게 맞춰갈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개발자 친화적인데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트러스트라든가 거버넌스 측면에서 좀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그런 수준을 좀 맞춰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뭐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SLA 뭐 이런 것들도 문제고, 피 스트럭처도 사실은 지금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더리움만 해도 뭐 크립토키티 한번 딱 뜨면은 확 뜨고 막 이래서 비싸지고 이러는데, 저희는 저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편안치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EOS의 스테이킹이 또 편하냐? 그건 업프론트로 돈이 들거든요. 그것도 뭐 그렇게 편한 모델은 아니고, 그래서 스테이블하면서 되게, 뭐 저는 그래요. 블록체인을 쓰더라도 내가 이거를 AWS에 돌리면 이 정도 나오겠네 하는 감이 나오는 정도로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구조로 좀 설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좀 같이 믹스를 하면 저희가 좀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은 클레이튼이라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미 데브넷을 저기
좀 이따 데모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 오픈해가지고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다음 달에 아마 테스트넷, 저희가 프라이빗 테스트넷이라고 해서 완전 공개, 대중한테 다 공개를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이 서비스를 쓰실 분들한테 테스트넷을 오픈합니다. 하지만 사이트들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지갑이라든가 또는 이제 블록 익스플로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여기까지 저희들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에 대한 아키텍처인데 저희가 지금 아키텍처를 다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요. 아마 다음 달에 오픈할 때 뭐 저희는 이제 화이트 페이퍼라 그러지는 않고요. 포지션 페이퍼라 그러는데 아니 뭐 4년 후의 일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뭐 사실 4년 후에 그림을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걸 할게요 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현재 구상하고 있는 정도의 포지션 페이퍼만 해서 오픈을 하고 저희는 그 임플리멘테이션 하면서 포지션 페이퍼가 바뀌거나 애드되거나 하는 부분을 계속 그냥 테크니컬 리포트로 쓸 계획이에요. 그래서 구현한 것을 테크니컬 리포트로 쓰고 오픈하고 코드 같이 오픈하고 이런 구조로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의 문제는 일단은 파이널리티 자체가 부족해요. 저 파이널리티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 같은 게 6블록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뭐 1시간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왜냐하면은 뭐 이 브랜치가 포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완전히 컨퍼메이션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이런 파이널리티가 부족하면은 사실은 여기에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는 담기 어려워요. 당연하겠죠. 뭐 내가 한 1분은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이게 실제로 됐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리티가 굉장히 좀 빨라져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퍼포먼스 부족한 것은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스케일러빌리티, TPS 문제고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셔널 코스트가 불확실한 거 저 부분도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업에서 기존 기업에서 레거시랑 같이 돌릴 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UX가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파이널리티는 저희는 현재로서는 1초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챌린징한 이슈인데 모든 게 다 1초 안에 끝나야 돼요. 컨퍼메이션까지 1초 안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이슈긴 해요. 그래서 1초의 파이널리티를 가지면서 하이 퍼포먼스는 저희는 현실적으로는 파이널리티를 1초를 맞추면서 퍼포먼스가 만 수십만 이렇게 못 나요. 절대로. 이거는 저희가 해보면서 얻은 건데 왜냐하면은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노드를 추가하면 스케일러비티 느는 게 아니잖아요. 합의를 해야 되는 노드가 늘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합의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냥 덜 떨어진 노드의 성능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싱글 노드의 퍼포먼스에 결국 많이 디펜던트 해져요. 그 싱글 노드가 받아들일 수 있는 TPS 이상을 올라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TPS를 올리는 것은 결국은 그 자체 시스템 튜닝이에요. 시스템 튜닝인데 지금의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런 노드 이런 그 프로그램을 보면 파이널리티 자체가 길고 블록 생성 타임이 15초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스템 튜닝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노드가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신 노트북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빡센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게 굉장히 하드하게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좋다라는 가정을 하지 않고 만든 거예요. 그래야 많은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TPS가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그 일반적인 노트북이 참여한다 가정을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꽤 괜찮은 머신이 참여하고 라고 생각하고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높아요. 기본적으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실적으로 싱글 블록체인 인스턴스에서 나올 수 있는 한계는 수천 TPS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늘리기 위해서는 샤딩을 하거나 샤딩을 기가 막히게 하거나 아니면 리전을 아예 나눠버리거나 이런 식의 다른 호리즌털한 스케일러비티를 써야 되지 버티컬하게 늘릴 수 있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딕터블한 코스트를 위해서 저희가 좀 그 프라이싱 구조를 굉장히 낮게 가져가는 구조로 해놨고요. 그때 이제 가격이 웬만하면은 그냥 미니멈에서 깔리게 하려고 저희가 뭐 스텝 와이즈의
한 프라이스 스트럭처를 만들어 놨는데 뭐 하여튼 그런 형태로 되고 있고, 이랬을 때 이제 이슈는 저희가 이제 제로피도 고민을 해봤는데 제로피를 가져가게 되면 디도스 어택을 막기가 좀 어려워요. 즉 쓰잘데기 없는 컨트랙트를 돌려가지고 이 시스템을 망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비헤이비어를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는 가져가는데 가급적이면 최소로 가져가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프렌들리한 피처들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저거 이제 뒤에 없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엔터프라이즈의 입장에서는 내가 뎁을 올려놨는데 이 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깔려있는 그거를 블록 익스플로러로 또 데이터를 긁어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애널리틱스에 집어넣어서 흔히들 하는 데이터 애널리틱스나 BI를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거가 당연히 디폴트로 제공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 저희가 뭐 엔터프라이즈 프락시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레거시하고 기존의 스마트 컨트랙트 붙이는 작업들을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툴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렌들리한 UI UX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클레이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다들 컨센서스 얘기하시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프라이빗 컨센서스를 중심으로 하되 어디팅 자체를 퍼블릭하게 하는 좀 하이브리드한 어프로치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디맨드라든가 프렌들리한 UI UX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라는 건 뭐냐면 컨센서스 자체는 컨센서스 노드라고 해서 굉장히 트러스티드 엔티티로 구성된 소규모의 그 프라이빗 네트워크, 컨소시엄 네트워크라고 보는 게 더 맞는데, 그 컨소시엄 네트워크에서 한다. EOS BP하고 비슷합니다. 개념상으로는. 근데 저희는 저 컨센서스 노드가 추첨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카카오나 카카오급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인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 플레이어들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저 컨센서스 노드를 같이 돌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은 다들 레퓨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사실 퍼치스를 할 어떤 모티베이션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크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컨센서스 노드를 돌리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인저 노드라고 하면 뭐냐면은 저기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이더리움처럼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데, 레인저 노드들은 저 컨센서스 노드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퍼블릭 어디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오픈 밸리데이션을 하는 것을 저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노드는 저희가 BFT 베이스의 컨센서스인데 PBFT라고 보시면 되겠죠. Practical BFT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BFT를 하게 된 것은 결국은 파이널리티 이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이널리티를 보장을 하려면 지금으로서는 이론적으로 BFT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게 뭐 디포스가 파이널리티 해도 결국은 BFT랑 합쳐서 하는 거니까 결국은 BFT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BFT 스킴을 쓰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스레트 모델은 3분의 2 이상이 담합을 하면은 이 네트워크가 깨진 건데 3분의 2 이상은 담합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컨센서스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인저 노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하고는 조금 없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픈 밸리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무나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컨센서스 된 그 블럭들을 다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 블럭들이 제대로 생성돼 있는지에 대한 오디팅을 저기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오디팅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오디팅만을 하기 위해서 레인저 노드를 만든 것은 조금 그 뭐랄까 좀 낭비가 심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오디팅만을 위해서 레인저 노드라는 것을 만든 건 아니고요. 레인저 노드가 하는 더 중요한 역할은 리드 리퀘스트를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장표가 없네. 리드 리퀘스트를 처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컨센서스에 들어가는 건 라이트 오퍼레이션이에요. 내가 A에서 B로 리퀘스트를 보낸 거, 트랜잭션을 보낸 게 라이트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컨센서스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어떤 블록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또는 얘의 잔고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컨센서스 노드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리드에 해당이 되는 거고, 리드는 레인저 노드들이 한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퍼블릭 노드들이 리드 오퍼레이션을 커버를 해주면 중간에 이제 컨센서스 노드의 로드가
꽤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노드들은 저희가 개수를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BFT라는 것 자체가 노드가 많아지면은 서로 간의 블록 프로파게이션이라고 이 노드 이렇게 새로 만들어졌어요 하는 걸 막 주고받으면서 연락 시간이 느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드의 개수는 지금은 저희 수십 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수십 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걸 좀 확장할 거예요. 확장하는데 그걸 확장하는 메커니즘은 사실은 커미티 구성해서 랜덤하게 커미티 구성해서 이번 라운드에는 얘가 BFT 돌리고 다음 라운드에는 얘가 BFT 돌리고 이런 메커니즘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스킴들은 요새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다른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들에서 저희도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리서치하고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 좀 잘 봐가지고 그런 어프로치를 저희도 아마 어댑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컨센서스 노드는 어쨌든 저걸 하면서 트러스트인 엔티티들이 들어오고 블록을 생성하면서 여기서 리워드를 받아갈 거예요. 근데 레인저 노드들은 왜 여기 들어오느냐? 레인저 노드도 리드 리퀘스트를 처리해주고 이러면서 결국은 받아갑니다. 일종의 블록 리워드를 받아가는데 블록을 생성한 리워드가 아니고 이걸 서빙한 리워드를 받아가는 건데 그럼 얘들이 제대로 오퍼레이션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Proof of Participation이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냈고요. 일단은 전체 블록을 다 카피를 하고 있어야 돼요. 리플리케이션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Proof of Replication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어요. 뭐 이 메커니즘은 다른 그 파일 베이스의 그 블록체인 애들이 좀 가지고 있어요. 유사한 개념들을.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저런 전체 블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는 것을 크립토그래픽한 프루프를 저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어떤 특정한 블록의 특정한 세그먼트를 저희가 레인저 노드들한테 수시로 이렇게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크립토그래픽 프루프를 저희가 해가지고 이걸 증명했느냐 POW랑 이수해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돌리게 해가지고 그걸 증명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오케이 일단 1단계 통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한 친들 이 레인저 노드들이 리드 리퀘스트를 받았는데 처리를 안 해줘. 그래도 되잖아요. 나는 노드만 가지고 POR만 있으면은 난 블록만 가지고 있다는 거 증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서빙 Proof of Serving Client라고 해서 제대로 리드 리퀘스트를 처리해 주는지를 보기 위해서 수시로 랜덤한 질문을 던집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지금의 블록 하이트가 얼마냐라든가 뭐 어떤 블록에서 무슨 내용이 뭐가 있느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그때그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리저브에 쌓아놨다가 어느 시간 만에 그 리워드가 가는 형태 이런 구조로 저희가 설계를 해놨고요. 뭐 프루프 오브 시딩이라고 이거는 뭐 익스페리먼탈하게 저희가 아주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아랫 노드들끼리 블록을 쉐어링하는 거를 저희가 프로모션하고 있거든요. 이걸 열심히 해줘야 나중에 컨센서스 노드들의 합의가 깨졌다라고 나왔을 때 사실 합의가 깨지면 이제 네트워크가 망한 건데 어쨌든 깨졌다 담합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실이 잘 전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레인저 노드들 간에 블록들이 잘 시딩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한 걸 시딩 팩터로 해가지고 나중에 RN 리워드라는 것을 산정을 할 때 그걸 팩터로 해서 시딩을 잘하고 있는 레인저 노드들한테 더 많이 가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얼마나 많은 CN 노드들이 필요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수십 대 정도 노드로 지금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도 궁극적으로 이걸 좀 더 많은 수의 노드로 확장을 해서 결국 CN 쪽 나름대로도 이미 탈중화가 되는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RN 노드는 지금 뭐 한 10,000대 정도 스케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RN 노드가 너무 많아지면 또 그것도 CN들한테 부담이거든요. 계속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담을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사실은 이제 중간에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일종의 약간 CDN과 같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노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건 이제 RN들 중에서 또 좀 스페셜라이즈드 RN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사실 이게 뭐 보시면 실제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걸 뭐 이오스도 뭐 까가지고 한번 보시면 이게 블럭이 엄청 많아진 다음에 이 블럭을 한번 다운로드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게 몇 날 며칠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CN한테 가거나 또는 RN한테 가거나 하는 게 굉장히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 체인에 대한 얘기인데, 서비스 체인은 저희가 일종의 샤딩 스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버티컬하게 컨센서스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한 노드의 시스템 튜닝 잘해봐야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확장은 저기 뭐 샤딩 스킴으로 해야 되고 호리젠털한 솔루션으로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 서비스 체인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뎁들의 모임이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단독의 뎁이라 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디펜던시가 없는 디펜던시가 있는 애들끼리만 한 군데 모아놓은 게 서비스 체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뎁과 B라는 뎁이 서로 간에 디펜던시가 없으면 A라는 뎁은 서비스 체인 1에서 돌고 B라는 뎁은 서비스 체인 2에서 돌고, 이러면 사실은 블럭을 할 때 블럭 나중에 이제 블럭 만들거나 이런 거를 직접 해보시면 블럭 오더링 할 때 되게 오버헤드가 커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순서로 오더링을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이게 소팅의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 뗄 수 있으면 저희가 그래서 트랜잭션에다 태깅을 하면 사실 양쪽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아예 두 가지는 오더링을 고민 안 해도 돼요, 트랜잭션 간에. 그래서 이거는 버추얼리 하나의 피지컬리 하나의 블록에 담더라도 로지컬리는 다른 셋으로 이렇게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뭐 예를 들면 저기 뭐 노란색의 트랜잭션 2가 뭐 페일이 났다, 저게 페일이 났다 해가지고 이 블록을 다 지울 필요는 없어요. 제 페일 났네 하고 마크하고 그냥 계속 가버리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서비스 체인만 다시 블록 생성을 새로 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가지고 저희가 지금 데브넷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거를 대시보드로 그래파나 이용해가지고 저희 데이터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10월에 다 오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위에서 실제 크립토몬이라고 만들어서 오픈해놨어요.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린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건 저희가 컨셉추얼리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카카오톡하고 붙여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자꾸 그렇게 쓰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좀 정정을 하려고 오늘 많이 벼르고 왔는데,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한 게 뭐냐면 이게 크립토 키티 같은 거예요. 키티 같은 건데 지금 반응 속도를 보시면 거의 바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크립토 키티는 실제 해보시면은 뭐 내가 뭘 샀어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게 툭 뜨려고 하면은.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초 왔다 갔다 해서 파이널리티가 끝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저래 툭툭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저희가 성능을 빨리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어쨌든 블록체인의 유용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 킬러 앱 같은 게 나와줘야 되고,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저들이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 정도라고 제가 마칠 건데 꼭 제가 정정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기사에서 저희가 인터뷰도 잘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를 보상형 코인 뭐 이러면서 카카오에 뭐 쓰면 우리 코인 주고 뭐 이런 형태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지금 라인이 링크란 거 나와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해석을 하시는데, 저희는 플랫폼이에요. 저희는 퍼블릭 플랫폼이고요. 퍼블릭 플랫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더리움이나 EOS하고 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을 위해서 그 위에 돌아가는 뎁을 위해서 쓰이는 거지 저희가 그렇게 보상형 코인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실제 메인넷은 내년 Q1에 나올 겁니다. Q1에 아예 오픈을 할 거고요. 뭐 퍼블릭하게 테스트넷에서 써보실 수 있는 건 올해 말쯤에 써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때 이제 아마 클레이란 걸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클레이는 테스트넷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있는데 외부에서는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클레이라는 토큰을 보시는 건 내년에 메인넷이 오픈이 되어야
그런 것들은 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전에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희는 플랫폼도 플랫폼이지만 플랫폼은 열심히 개발하면서도 이쪽의 생태계가 좀 더 매스 어덥션 쪽으로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많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플레이어들하고 같이 협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협력을 통해서 좀 더 그 매스 어덥션을 빨리 일으키자 하는 게 저희 취지고요.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이나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정말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심 있으신 개발자분들은 어플라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발표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아마 제가 시간을 거의 다 쓴 것 같아서 아마 질문은 못 받고 아마 내려갈 것 같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와서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